저와 그 추악한 작자의 인생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바로 그 사건은 아주 엉뚱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살 아들의 학교에 참관 수업에 참석하던 날, 저는 참 오랜만에 만나는 민수 엄마로부터 저희 부부가 이혼한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너무 기가 막혔던 제가 그 황당한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던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경악스러운 진실이 저와 그 추악한 작자를 피할 수 없는 낭떠러지 앞으로 세워놓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밝혀낸 진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이 끝도 없는 인생 시궁창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쪽은 저였을까요? 아니면 그 추악한 작자였을까요? 그 살떨리는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은 꽤나 유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외동딸인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제법 큰 유산을 물려주셨거든요. 더욱이 저희 친정아버지의 직업 또한 웬만해서는 잘릴 걱정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장기 복무에도 1차로 합격하고 진급도 매번 1차로 했었을 만큼 능력 하나는 인정받는 군인이기도 했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평화롭던 저희 가정이 단숨에 쇠락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다방 여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대 정문에 자리한 다방 주인 아줌마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아버지는 다방 주인 아줌마가 가자는 대로 이런저런 술자리와 노름판을 전전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 향락에 제대로 눈이 빠져서는 전 재산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군대에서도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집안을 말아먹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어린 저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별거를 단행하신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라는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혼과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나빴었기에 당시 어머니께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바로 별거를 하고 각자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딸 자식인 제가 이혼녀의 딸이라는 손가락질과 놀림을 받으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아주 크셨었죠. 아무튼 별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에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논두렁에 머리를 박고 넘어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라는 사람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이후로 한평생을 아버지 때문에 생긴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사셔야만 했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무렵에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수지야,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딸한테 꼭 신신당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으려무나. 네, 엄마, 뭐든 말씀하세요. 앞으로 한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게요. 우리 수지도 언젠가는 반쪽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최소한 너희 아빠라는 사람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려무나. 추잡한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아내와 가족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단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지만 적어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 그게 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자 한평생의 교훈이니까 앞으로 절대 잊지 말거라.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럽고 학을 뗐으면 마지막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지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저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 스스로 성실하고 열심하게 일해서 쇠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도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어머니의 유언처럼 추잡한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는 성실한 남자를 남편감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죠. 이후 저는 그날 세웠던 두 가지의 인생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제법 좋은 대학교를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곧장 꽤 이름난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며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훨씬 우월한 업무 실적을 거두며 인정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회사로부터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직속 상사인 김 부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던 새 납품 계약건에 서류적인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봐주세요, 부장님. 방금 새 거래처 쪽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자네가 한번 설명을 해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닌지는 자네의 분석을 듣고 나서 판단할 테니까. 네, 부장님. 그쪽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을 보면 납품 단가가 아주 교묘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대략 1원에서 9원을 더 붙여서 10원 단위로 단가를 맞춰 놓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제가 발견한 계약서 초안의 결점은 그쪽에서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품목별 단가를 최소 1원에서 최대 9원만큼씩 일부러 부풀려서 10원 단위로 맞추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원 단위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화폐 단위이니만큼 계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자 일종의 원칙이며 실제로 쓰이지 않는 만큼 실무자들이 웬만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 점을 악용해서 티 안 나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악질적인 수법인 셈이었죠. 물론 그 계약 자체만으로는 부풀려진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문제는 다른 쪽에 있었죠.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향후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을 때 지금 계약서에 기재된 부풀려진 납품 단가를 기준으로 거래 조건을 책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계약서로 인한 손해는 당장 크지 않을 테지만 지금의 납품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될 타사와의 향후 계약까지 염두에 둘 경우 아주 큰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 네, 부장님. 한번 부풀려진 납품 단가와 그로 인해 향후 발생할 손해들은 눈밭에 눈덩이 고르듯 불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 그건 자네의 예측이 맞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눈여겨본 보람이 있구만. 우리 업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떡하니 찾아내 주었으니 말일세. 일단 이번 계약서 초안건은 내가 직접 상부에 보고해서 그쪽 회사의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테니 걱정 말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네. 김수지 사원.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능력 좋고 인정과 총애를 받는 사원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두 번째 인생 원칙에 아주 딱 맞는 신랑감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 남편은 저처럼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서 그런지 무척이나 우직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전적으로 매사에 알뜰살뜰 꼼꼼하기가 아주 일품인 남자였죠. 단돈 몇천 원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다만 그런 남편에게도 단 한 가지의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란 바로 가끔 보면 사람이 알뜰해도 너무 심하게 알뜰하다는 것이었어요. 급기야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있잖아 여보,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는 쓰지 맙시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큰일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남는 신문지를 좀 가져올게. 앞으로는 그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면 돼. 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다 읽고 버리는 신문들이니까 내가 집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자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남편 모두 가난했던 어릴 적에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면서 살아왔던 경험도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당시 제가 치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무직 직장인으로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바람에 얻은 병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치질 때문에 고생 중이라는 사실을 버젓이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독단적으로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모두 치워버리고서는 그 자리에 회사에서 챙겨온 신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치질이 악화되어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심지어 병원비까지 아끼려고 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보, 우리 대학병원 말고 내가 잘 아는 동네 병원에서 수술합시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벌써 수술 예약까지 다 잡아놨는데. 치질이 생사를 오가는 심한 병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에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차라리 내가 잘 아는 동네 병원에서 수술받으면 병원비를 확실히 깎을 수 있어. 그 병원 의사랑 나랑 일면식이 있는 사이거든. 그 말에 결국 빈정이 상해버린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툭 쏘아붙였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와이프 병원비까지 깎아보겠다고?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틱틱대고 그래.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한 푼 한 푼 잘 아끼고 저축해야 잘 살지 않겠냐고. 당신 절약정신 투철한 건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야. 아끼고 저축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면서 아껴야지. 더군다나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 보험 처리해주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래? 뭐 회사에서 치료비가 전액 다 나온다면 나도 더 할 말은 없지. 대신 눈에 불을 켜고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와야 된다? 혹시라도 떼어먹히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남편은 기어코 저를 동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안면 있는 의사를 붙들고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남편의 과도한 절약정신 때문에 빈정이 상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품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은 적어도 저희 외동아들인 진혁이한테만큼은 전혀 자린고비처럼 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아들한테는 아주 너그럽게 온갖 좋은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죠. 엄마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는 셈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소한 남편은 밖에서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허튼 짓을 하고 다녔던 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은 아버지의 딸인 저로서는 남편이 오직 가족 하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큼 마음 든든한 일이 또 없었죠. 더군다나 원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제 남편은 비록 과도한 절약정신 때문에 저로 하여금 가끔씩 빈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만하면 저희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순조로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월말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던 저는 그만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얼른. 오밤중에 갑자기 웬 호들갑이야. 우리 진혁이 자다가 깨겠어. 내가 지금 호들갑 안 떨게 생겼어? 당신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200만 원짜리 일시불 결제 내역이 발견됐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00만 원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다가 남편이 그 큰 금액을 일시불로 떡하니 긁어놓고도 반려자인 저에게는 지금껏 아무 말 한마디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겁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어. 여보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무슨 직장 생활을 대체 어떻게 하면 와이프도 모르게 2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일시불로 결제할 일이 생기는 건데, 하물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나한테 어떤 일 때문에 어디서 카드를 긁었는지 최소한 미리 설명이라도 해줬어야지. 백화점에서 긁었어, 백화점. 일부러 내 카드로 긁은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대로 설명해. 거래처 쪽 사장님네 사모님한테 회사 차원에서 선물할 일이 있어서 백화점을 갔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게 실수로 내 카드를 긁었더라고. 정말 실수로 그런 것뿐이지? 나한테 뭐 숨기거나 그런 일 전혀 없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어디 가서 돈 허투루 쓰는 사람도 아닌데 뭐. 더군다나 내가 진짜 내 카드로 긁을 생각이었다면 200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일시불로 결제했겠어? 무이자 혜택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할부를 써서 긁었겠지. 안 그래?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어쩔 생각이야. 회사에서 비용 처리 받을 거지? 안 그래도 회사에서 사정 설명 듣고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해주겠다고 했어. 대신 이번 달에 나온 결제 대금 200만 원은 내 월급에서 일단 먼저 내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근데 왜 굳이 여보 월급에서 카드 대금을 먼저 내야 하는 건데? 내가 회계팀 쪽에 영수증을 늦게 보냈거든.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회계 때 200만 원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까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제가 노심초사 걱정을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남편이 자신의 신용카드와 회사 법인카드를 동시에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카드를 보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와 회사 법인카드가 얼핏 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을 만치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더구나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회계팀의 영수증을 늦게 보내게 될 경우 정산이 다음 달로 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날 저는 남편의 200만 원 일시불 사건을 더 깊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해명을 모두 듣던 바로 그 순간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니까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전에 김 부장님, 아니 당시에는 승진을 해서 이사님이 되어 계셨던 그분을 만났죠. 마침 김 이사님께서는 긴급 입원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간밤에 안녕이라더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요, 이사님? 그게 정밀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췌장암이 아주 유력하다더구만.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김 이사님은 제가 신입사원이던 시절부터 믿고 따르던 상사이자 저를 유독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던 은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김 이사님께서는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아내와 자녀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이셨으니 그런 사정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저 하늘이 야속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님께서는 무척이나 초연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네. 하늘에서도 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거두어 가시려는 것일 테니 말이세. 그래도 하늘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통사고로 가족분들을 모두 데려간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하늘로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가족을 잘 보살피라는 큰 뜻이 아니겠나.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자네를 먼저 부른 이유는 선물 하나를 남겨주고 싶어서라네. 그날 이사님께서는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하나 안겨주셨습니다. 이사님은 평소에도 회사에서 독립해서 그분만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될 경우 능력 좋고 성실하기까지 한 저를 제일 먼저 스카우트하려고 했었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더군다나 저와 이사님은 호흡이 아주 잘 맞아서 둘이 함께 회사의 위기를 숱하게 극복해낸 경험이 있었기에 이사님 입장에서는 저만큼 탐나는 인재가 없는 셈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사님은 당신께서 자꾸 하시게 되면 평소 알고 지내던 가장 훌륭한 인재인 저로 하여금 그분이 미리 준비해둔 계획서로 사업을 시작하라는 뜻에서 저에게 그 사업 계획서를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는 이사님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 계획서를 거절했어요. 이사님께서 캐차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사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 보겠노라고 약속도 드렸죠. 하지만 결국 최정한 판정을 받은 이사님께서는 끝내 3달을 못 채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사님을 눈물로 보내드리고 나서야 사업 계획서를 열어보았죠. 이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분께서 그토록 꿈꾸던 사업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글쎄, 이사님은 역시 참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자 능력자답게 아주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큰 이익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미리 다 마련해둔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이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난관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업자금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나서 사업자금을 구하셨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달려들었겠지만 아직 업계에서 한창 경력을 쌓고 있을 시점이었던 저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만나는 투자자들마다 다들 훌륭한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라는 사람의 경력이 돌아가신 이사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는 점 때문에 끝내 투자를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시댁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제 손에 들고 있던 돈은 사업자금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모아두었던 적금을 헐자니 그 돈은 외동아들 민수의 뒷바라지를 위한 자금이었고요. 사회초년생부터 근무해왔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사업자금으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업은 존경하던 김 이사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흔적이자 저에게 선물해 주신 아주 뜻깊은 유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소중한 사업을 시작도 못 해본 채로 포기하기는 싫었죠. 이에 저는 어떻게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투자를 거절당한 저는 다음번 투자자님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내달렸습니다. 다음에 오는 지하철을 타지 못한다면 예비 투자자님과의 약속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만치 빠듯한 일정이었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시간 약속에 늦는다는 건 투자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저는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지하철이 제때 도착하기를 빌었습니다. 다행히도 지하철은 예정된 시간에 딱 맞추어 도착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하게 지하철 안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께서 심장을 부여잡은 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심장마비 증상이 뻔한 상황이었지만
주변 행인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는 외동아들 진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채로 그냥 가버린다면 앞으로 진혁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가까스로 내려서는 지체 없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쓰러져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드린 보답 같은 건 애초에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응급실에 모셔드린 뒤 의료진들로부터 보호자들과 연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호련히 제 갈 길을 나섰죠. 할아버지께서도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하니 저로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나머지 예비 투자자님과의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투자 얘기건은 무산되어 버리고야 말았죠. 만약 제가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들 투자건은 무산되었을 겁니다. 그날 제가 어찌나 경황이 없었던지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응급실에 사업 설명 자료가 담겨있는 가방을 두고 나와버렸더라고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가방을 가지러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드님과 따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드님이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선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살해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원하시는 보답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던 덕분에 저희 자식들 모두 은혜 갚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제서야 제 눈에 아드님의 차림새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아드님은 꽤 좋은 정장을 차려입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처음 깨닫는 순간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부모야 남루한 행색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말거나 자식들만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한테 은혜 갚을 능력이 되시면 그 능력으로 할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드리면 어떨까요? 아드님께서는 좋은 양복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남루한 행색으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쓰러지도록 내버려두는 건 누가 봐도 불효잖아요. 그런 제 말에 아드님이 멋쩍은 웃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자식들이야 물론 아버지를 최대한 잘 보살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치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저희 아버지는 치매 환자시거든요. 오늘도 갑자기 사라지시는 바람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사방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던 참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을 오해했던 거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심장병이 있으실 뿐더러 치매까지 앓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젊을 적에는 아주 가난한 분이셨기에 머릿속에 그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는 모양인지 한사코 남루한 옷만 챙겨 입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더더욱이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생명을 구해드린 할아버지의 진짜 신분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회사 회장님이시라고요? 편찮아지기 전까지는 그러셨죠. 젊었을 적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희 자식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함께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큰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괜찮습니다. 그게 다 저희 아버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었는데요. 아무튼 그쪽 분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 같던데. 아직 사업가는 아니고요.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실은 두고 가셨던 가방을 좀 열어봤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이나 연락처 같은 거라도 찾아서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회사 쪽에서 귀인분의 사업에 투자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애당초 보답 같은 걸 바라고 할아버지를 구해드린 게 절대로 아니라서요. 제가 투자금을 해드리려는 이유에는 귀인분에 대한 보답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사업계획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필요한 투자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인분께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업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날 아드님은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사업자금 전부를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할아버님의 회사에 정식으로 보내면 회사에서 형식적이지만 사무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 투자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비록 구두로 정한 약속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훨씬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드님이 제 아무리 회장 대행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릇 회사 일에는 엄연히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안심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투자금을 내어주겠다는 회사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준수하는 믿음직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정상적인 업무 절차가 모두 끝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자연스럽게 체념을 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야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의 생명을 구해드렸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았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 이유도 없었고요. 더욱이 그 무렵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드렸던 일 덕분에 지역 소방서장님의 표창장을 받게 되었고 더욱이 표창장을 받게 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들 진혁이가 다니는 학교에 초청을 받게 되었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인으로서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해서 그 뜻깊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비록 거액의 투자금 제한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였지만 외동아들 진혁이에게 세상 누구보다 멋진 부모가 되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행복했어요. 그런데 순조롭게 참관 수업을 마친 제가 귀가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막혀서 참관 수업이 다 끝난 시간에서야 도착한 민수 엄마가 주차장에서 저를 마주치기가 무섭게 전혀 예기치 못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애들은 참관 수업 잘 마쳤어? 잘 마쳤고 애들은 교실에서 수업 중이지 뭐. 그래. 애들 수업이 아직 안 끝나서 다행이다. 어른들끼리 조용히 할 얘기가 좀 있었거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꺼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남편한테서 진혁 엄마 소식 들었어. 얼마 전에 이혼했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 엄마. 우리 남편이랑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우리 남편이 분명 그랬거든. 자기네 남편이 회상 비상계단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 자기네 남편 입에서 그날 이혼 도장 찍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저로서는 좀채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라도 잦았더라면 그런 오해를 받을 법도 하겠지만 당시 저희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다툼조차 한 번 없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수 엄마의 얘기를 단순히 헛소문 취급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민수 엄마의 남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남편의 아내로서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업무 시간에 사적인 통화를 하게 될 경우 그 장소는 매번 회사의 비상계단이라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제 머릿속에는 문득 불길한 기억이 하나 스쳐갔어요. 그건 바로 일전에 신용카드 200만 원 일시불 결제 사건이었죠. 그때 남편은 분명 법인카드랑 착각해서 자기 카드로 잘못 결제했던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혹시 모르니 재차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있잖아 민수 엄마,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 남편한테 뭐 하나만 조용히 확인 좀 부탁해도 될까? 그게 뭔데? 우리 남편이 회사 법인카드랑 헷갈려서 본인 카드로 200만 원을 잘못 결제했던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줘. 그때 잘못 결제된 2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메꿔주기로 했었는지도 확인 부탁할게. 알았어. 우리 남편이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금방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우리 남편은 절대 모르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부탁할게. 그랬더니 민수 엄마네 남편으로부터 은밀하게 돌아온 회신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편은 2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민수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넘겨주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저한테 양심 고백을 할 일이 있다면서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야말로 이가 박박 깔리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아니 그 인간이 비상계단에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며 저랑 이혼도장 찍었다는 거짓말을 친 것도 모자라서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는 게 맞냐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몇 차례씩이나 되물었다지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불륜이었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던 바로 그 순간부로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어요.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던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던 친정 어머니의 딸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여자 문제, 즉 외도였으니까요. 다만 그 인간에게 뼈저린 참교육을 단행하며 이혼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간 입장에서는 민수 엄마네 남편이 엿들었던 대화 내용은 물증이 아닌 증언에 불과할 뿐이었고 200만 원 일시불 결제 사건은 외도와는 별개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일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외도의 증거를 단숨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다름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에 저는 휴대전화의 법정 명의자로서 정당하게 그 인간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하루에 몇 번씩 꽤 길게 통화했던 핸드폰 번호 하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 전화번호를 제 카카오톡의 친구로 추가했고 덕분에 무척이나 결정적인 외도의 증거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로 추가한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웬 젊은 상간녀와 그 인간이 뽀뽀를 하며 찍은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거든요. 덕분에 더는 망설일 이유조차 없어진 저는 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인쇄해서 그 인간의 면상에다 냅다 집어 던졌고 도무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란 걸 단숨에 깨달은 그 인간은 그간의 모든 짓거리들을 자기 입으로 술술 고백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솔직히 나도 남자잖아. 이 사람처럼 젊고 예쁜 여자한테 마음이 가지 않을 남자가 세상에 어딨겠냐고. 그래서 그 여자 꼬시려고 나랑 이혼도장 찍었다는 거짓말까지 짓거렸던 거니? 당신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나랑 이미 밤까지 잘 보내놓고서는 당신 문제 가지고 자꾸만 튕기더라고. 여보랑 내가 확실하게 이혼도장을 찍어야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연인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면서. 그래서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뿐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니? 내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여자 문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란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아니까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는 거야. 어차피 여보는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이참에 나랑 그 여자 사이를 솔직하게 고백한 다음에 여보랑 이혼해서 새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 외에 자수해서 광명 찾는다는 말도 있잖아. 됐고, 그때 그 200만 원 카드로 긁은 것도 그 여자한테 선물 사다가 바치느라고 그랬던 거지? 젊고 예쁜 여자를 꼬시려면 그 정도 선물 가지고는 솔직히 모자란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네 말대로라면 나 몰래 아주 갖가지 선물 공세를 다 해다 바친 모양이다? 그것까지 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조용히 이혼해 줄 거야? 나를 그 여자 옆으로 얌전히 보내줄 거냐고. 일단 이실직고나 마저 해. 이혼해주고 아니고는 다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할 테니까. 그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저번 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었거든. 그때 받은 성과급으로 이런저런 선물들을 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 이제 되지? 와, 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가 있니? 집에서는 그토록 자린고비처럼 굴어놓고 집 밖에서는 외도에 돈 펑펑 써제꼈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태도라도 보여야지. 내가 여보한테 미안해하면 그 여자랑 내가 진짜로 잘못을 저지른 꼴이 되는 거잖아. 나는 욕먹어도 좋지만 그 여자는 나 때문에 욕먹게 만들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난 그만큼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아이고 눈물겹네. 견우와 직녀가 따로 없어 아주. 그래, 욕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마음껏 파보. 대신 내가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니까 당신도 더는 나 붙잡지 말고 순순히 이혼해주라.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당장 얌전히 이혼해주면 너라는 인간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상간녀한테 달려갈 거 뻔한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당장 이혼을 해주겠니? 안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혼할 거면 최대한 빨리 도장 찍어주라. 여보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내가 그 여자한테 정말로 거짓말을 쳐버린 꼴이 되잖아.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하면 나 진짜 그 여자한테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거 괜찮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렴. 이 개밥으로도 못 쓸 인간아. 바로 그날 저는 그 인간과 별거를 단행했습니다. 불륜 피해자인 제가 집을 나와서 따로 거처를 마련했냐고요? 아니요. 당연히 그 인간을 집에서 쫓아냈죠. 그러는 한편으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일부러 버팅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혼을 거부할수록 그 인간의 마음은 바짝 말라 들어갈 테니까요. 물론 나중에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지만 그 인간에게 참교육을 제대로 선사해준 다음에 완벽한 승리의 증표로서 이혼 서류를 제 손에 거머쥐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은 저의 작전대로 하루가 다르게 바짝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회사에 휴직계까지 제출해 놓고서는 수시로 저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어댔습니다.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그 인간을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매번 문전박대를 해버렸는데요. 결국 안 되겠던지 그 인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저에게 다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에게 딱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너라는 인간을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정 그런 조건으로라도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면 네 발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너 스스로 방금 그 조건 그대로가 분명하게 적혀있는 협의 이혼 서류를 만들어 와. 알았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떳떳한 남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게. 내가 직접 모든 재산을 당신한테 양도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 서류를 만들어 올 테니까 그땐 진짜 이혼 도장 찍어주는 거다.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 협의 이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했고 얼마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어느 카페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는 빠짐없이 잘 준비했겠지? 혹시라도 날 속일 생각이라면 단념하는 게 좋을 거야. 당연히 조건 그대로 준비했지. 당신처럼 철두철미한 사람을 나 같은 논팽이가 쉽게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좋아, 어디 준비한 서류 좀 보자. 그날 저는 그 인간이 준비한 협의 이혼 서류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아주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 인간이 저에게 스스로 약속해 주었던 조건과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에 저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로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인간은 마침내 그 여자에게 당당한 남자가 될 수 있다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상간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한박웃음을 짓고 있던 그때였어요. 상간녀에게서 그 인간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죠. 역시나 그 인간은 한껏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간녀의 목소리는 아주 많이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오빠, 나한테 거짓말 친 거 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오빠는 우리 달링한테 단 한마디도 거짓말 친 적 없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헤어져요. 난 이제 더 이상 오빠를 믿지 못하겠어. 그 말을 끝으로 상간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인간은 마치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가진 전 재산을 나한테 싹 다 넘겨주면서까지 어렵게 이혼했는데 정작 상간녀한테 버림을 받았으니 말이야. 뭐야? 혹시 당신이 버린 짓이야? 내가 그쪽 만나러 나오면서 그 상간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거든. 나랑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서류를 보내면서 우린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쪽도 너라는 인간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라고 말이야. 네, 맞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전에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었어요. 우린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너도 그 인간의 거짓말에 속은 거라는 내용의 문자였죠. 그런 저의 문자를 받고 실망한 상간녀가 그 인간에게 결별 통보를 해버렸던 것이었고요. 물론 그 인간은 상간녀에게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걸어서 양측의 도장이 모두 찍혀있는 협의 이혼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저희 부부가 이혼했다는 거짓말은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것이었으니까요. 즉 그 인간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바쳐가면서까지 어렵게 이혼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게 했던 과거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끝내 버림을 받게 되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인간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을진데 제가 그날을 위해 준비한 깜짝 참교육 파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너 때문에 그 여자에게 버림받았다면서 저를 향해 한창 울부짖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웬 양복 차림의 사내가 제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했죠. 김수지 사장님 되시죠? 투자계약 체결건으로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실에서 직접 차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차로 저희 회사까지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고 이동하도록 하죠. 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사장님. 말을 마친 정장 사내는 저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갑작스런 상황에 그 인간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저 사람들이 당신을 왜 사장님이라고 불러? 투자금 얘기는 또 뭐고? 일전에 내가 생명을 구해드린 할아버지 있지?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야. 오늘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거든. 그건 진작에 나가리 된 얘기 아니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계약서 쓰자는 연락이 안 온다면서 당신이 속상했었잖아. 원래는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아드님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해져서 한동안 생사를 오가는 바람에 나한테 연락할 겨를이 차마 없었다더라.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지셨으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자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투자계약서 초안 전달받았고 오늘 도장 찍기로 했어. 그래, 잘 됐다. 잘된 일이기는 한데 굳이 저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는 이유가 대체 뭐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내 앞에서 잘난 척이라도 하려는 거야? 난 그저 너라는 인간한테 아주 뼈저린 패배감을 안겨주고 싶었을 뿐이란다. 그까진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잘나가는 조강지처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전 재산을 모두 포기해가면서라도 새살림을 차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엔 상간녀한테까지 버림받은 너라는 몹쓸 인간한테 말이야. 그런 제 말에 한참을 탄식하던 그 인간이 선택한 건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발악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가짱게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혼 조건으로 받은 내 재산만큼은 그대로 돌려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모아둔 재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더군다나 당신은 그 돈 없어도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기도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에라이 모자란 자식아. 그쪽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건 되돌릴 수 없게 된 거야. 그니까 헛된 생각 말고 이혼 조건에 적혀있는 그대로 절차 제대로 밟기나 해. 그쪽 재산들 중에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빼돌리려다가 걸리면 그 순간부로 지옥불 뜨거운 맛을 보게 될 테니까. 그날 저는 마지막 호통을 끝으로 완벽한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로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반면에 그 인간은 어떻게든 저를 붙잡기 위해 급히 뒤쫓아오다가 자기 혼자서 다리가 꼬여버리는 바람에 넘어져서 그만 이마가 깨져버리고야 말았어요. 외간 여자에게 한눈 팔려서 인생 전부를 통으로 날려먹은 추악한 작자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결말이었다고나 할까요. 이로써 저와 그 인간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날려먹은 채로 상간녀에게 버림까지 받은 것도 모자라서 직장에서도 쫓겨났거든요. 그 인간과 정분이 났던 상간녀가 가장 중요한 거래처의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거래처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킨 사원을 계속 신뢰하면서 업무를 맡길 수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말이었죠. 당연하게도 상간녀 또한 자기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 회사에서 잘린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였죠. 더 통쾌한 건 그 인간과 상간녀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처지까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연놈이 근무하는 업계가 워낙 좁은데 추잡한 소문이 그 좁은 업계에 파다하게 돌아버렸으니 그런 두 연놈을 대체 어느 회사가 재취업을 시켜주겠냐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아니겠어요. 또한 그 인간에게 더더욱이 뼈저린 사실은 한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스스로의 팔자를 통으로 날려먹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는 아주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거든요. 즉 그 인간이 만약 욕정에 눈이 멀어서 사고만 안 치고 그저 성실하고 우직하게만 살았다면 성공한 아내인 저의 남편으로서 한평생 아주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인간은 그런 큰 복을 스스로 뻥 하고 걷어차버린 꼴이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 추악하고 몹쓸 인간에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채로 통쾌하게 이혼할 수 있었고, 그 추잡한 인간 말종을 아주 훌륭하게 내다 버린 셈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속 시원한 결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